안녕하세요. 오늘 한우분과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이병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우 부문의 미래 방향에 대해 토의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청중 없이 유튜브로 중계하는 화상 토론회입니다. 시청하시는 분 중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장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시간 제약상 한두 분의 의견만 추려서 소개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자와 토론자를 시간 관계상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GSNJ 인스티튜트의 김명환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농정전략연구원장으로서 한우산업 부문의 계량 분석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김명환 박사님입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학균 박사님이십니다. 친환경농업 연구에 많은 연구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정 박사님이십니다. 지정 토론자로는 모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송무찬 의장님이십니다. 송 의장님께서는 직접 한우를 키우고 계십니다. 송 의장님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농협경제지주 박철진 한우국장님이십니다. 세 번째 토론자는 상지대학교 이명규 교수님이십니다. 축산분뇨처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이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홍식 축산경영과장님이십니다. 박 과장님. 오늘 이 한우분과회의 후원은 농협경제지주에서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명환 박사님을 모셔서 불안한 한우산업, 실태, 전망, 안정화의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한우산업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목표 설정, 그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 네 번째로 그 생산 안정제를 개편했을 때 한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한우산업 동향입니다. 한우 사육두수가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2003년에 최저로 113만 두였다가 2012년에 300만 두를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16년에 268만 두로 줄어들었고 2020년 9월,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327만 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때 이게 한우 산업이 이제 하강 국면을 그리면서 그때 많은 농가들이 그때 파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최근의 그래프를 더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이 한우 사육도수가 연간 한 2 내지 4% 정도씩 증가했는데 금년 9월에는 이게 5%로 그 증가 속도가 지금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특히 송아지 생산 두수 이 2017년 3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한 1년 반 동안에 이때 전년 대비 한 10% 정도가 이렇게 대폭 증가했습니다. 즉 금년 내년에 나올 지금 소들이 지금 상당히 숫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축도수도 사육도수가 늘어나니까 도축도수도 지금 연간 한 4%씩 작년, 금년 계속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2017년부터 증가했고 암소는 작년부터 이 도축도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가격, 도매 가격 동향입니다. 현재 지금 금년 5월부터 2만 원대를 지금 상회하고 있는 강보합세입니다. 그럼 왜 지금 도축량도 지금 사상 최고고 코로나 사태로 수요도 좀 떨어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작년보다도 작년이 19,000원대에 있었는데 왜 2만 원대를 훌쩍 넘었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요. 한우고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다가 청탁금지법이 발효된 2017년에 좀 잠깐 한우 수요가 감소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좌하향에 있는 17년 1월, 2월 요때가 이제 첫 김영란법이 발동된 첫 설 수요인데 그 전에 비해서 이렇게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가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도축량이 증가했는데도 도매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한 3년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다음에 수입량을 잠깐 보시죠. 수입량은 연평균 2001년에 수입자유화 돼서 연평균 6.9%씩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특히 냉동육은 연평균 5.9% 증가했는데 냉장육, 좀 고급육이죠. 고급육. 가격이 냉장육의 1배 반 이상이 되는 그게 14%씩 빠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그 냉장육 비중이 물량 기준으로는 2004년에 7.6%에서 2019년 작년에는 20.2%, 금액 기준으로는 14%에서 30% 이렇게 지금 고급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금년 지금 9월까지의 수입량을 보시면 작년 동기 대비 1.4% 근데 감소했습니다. 이건 지금 처음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수입량이 감소했다. 그리고 수입 가격도 작년 말에 제일 높았다가 지금 좀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이따가 다시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으로는 코로나19가 외식 수입육 소비를 가정식 한우 소비가 대체한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 4월 제일 심할 때 외식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 30% 정도가 감소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 어떤 조사에 따르면 반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외식 부문의 수입육 소비 비중이 72%인데 가구 부문은 59%예요. 즉 그러니까 외식에서 먹던 수입 소고기가 줄고 그게 가정 내식에서 한우로 이것이 대체된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한 2.5에서 3.8%의 한우 수요가 증대가 된 것 같다. 이게 그러니까 더 매출액이 외식이 더 줄었으면 이거보다 더 큰 한 5% 이상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금년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우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도축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상승했다. 그런 설명입니다. 송아지 가격은 근데 이제 고점을 친 것 같아요. 암송아지는 6월, 숫송아지는 8월에 최고치를 찍고 이제 지금 하강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송아지 입식 의장 지수라는 것을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이것은 지금 송아지 가격이 그 어떤 그 노멀한 이 도매 가격 대비 송아지 가격 그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지금 높으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건 지금 비육 농가들이 송아지를 많이 지금 수요한다는 거죠. 키우기 위해서.
그게 2017년부터 2019년에는 1.3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2로 좀 낮아졌습니다. 이건 1보다 크면 클수록 입식 의향이 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비육농가는 송아지 입식 수요가 점점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번식 농가가 있습니다. 번식 농가는 송아지를 생산하거나 일관 사육해서 송아지도 생산하고 그걸 키워서 이제 또 파는 그런 농가들인데 이 인공 수정률은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 78%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그게 이제 번식 의향 지수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암소 도축률 암소 사육 의향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도축률이 22%를 좀 최저 수준으로 지금 꾸준히 가고 있어요. 즉 이거는 암소를 도축하기보다는 내가 키우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번식 쪽에서는 번식 의향이 높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의 한우 산업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육도수, 도축도수, 수입육 등 공급 증가세가 계속 가속되고 있고 한우 수요는 꾸준히 증대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입육 수요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도매 가격과 송아지 가격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완화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파이자에서 백신을 상당히 개발이 거의 완료된 것 같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그 수입육의 냉장육 비율이 커지면서 한우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거다. 앞으로 그럼 도매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송아지 가격도 같이 하락할 것이다. 그럼 번식 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한우 산업이 이제 위축기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목표 설정을 하자. 한우 산업이 지금 장기적 위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한우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쌀 산업과 함께 농촌에서 고용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경축 순환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한우에 대한 그 충성도라고 그럴까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조사해 보면 항상 맛, 품질, 영양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저는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목표 연도는 2025년으로 해보자. 한우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보통 한 10년 되기, 베이프 사이클이 10년이고, 지금 내가 한우를 키워야 되겠다 결정하면 이게 한 4년이나 5년 뒤에 이제 그 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큰 소가 나오기까지. 그래서 그때로 정하고, 한우 목표 가격, 도매 가격을 16,000원, 지금 2만 원대인데, 이걸 16,000원으로 좀 낮추자. 왜냐? 지금 수입육이 냉장육 고급화되고 관세는 이제 제로를 향해서 갑니다. 2026년에 미국산 소고기 관세가 제로가 됩니다. 호주산은 2028년이고. 그러면은 지금 수입 가격이 한 8,000원대입니다. 8,000원대 킬로그램에. 그것의 한 2배 정도를 계속 좀 유지하자. 지금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가격비가 유지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려면은 그 16,000원 되려면 도축두수가 연간 96만 도여야 되겠다. 그걸 위해서는 목표 송아지 가격이 2023년에 생산도수가 103만 도여야 된다. 그죠? 30개월 전에 그만큼이 좀 더 많아야 되니까. 가입 암수는 158만 두. 그거를 다 이제 암수 다 이제 조합별로 보면 총 사육두 수가 348만 두, 한 350만 두, 지금 327만 두에서 한 20만 두가 더 늘어난 그것이 우리 한우 산업 5년 뒤의 모습. 350만 두, 16,000원 도매 가격, 생산 두수 한 100만 두, 가임 암수 한 160만 두. 이 정도 모양으로 끌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해야 되겠다.
왜? 송아지 생산과 경영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입니다. 한우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송아지의 안정적인 공급이고 생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아지 가격이 10,000원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비육 일관 사육 농가에 그러니까 송아지 낳아서 키운 다음에 파는 그거는 12,130원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매 가격이 이미 많이 더 떨어져 있었다는 소리죠. 송아지 가격 떨어진 것보다 도매 가격 이게 더 크게. 비육 농가는 10,000원 떨어지면 비육 농가는 이건 하수 자기가 키워서 파는 농가니까 3,820원밖에 하락 안 합니다. 송아지 가격 떨어진 게 판매 가격, 도매 가격에 그 떨어진 걸 상쇄하니까 그렇죠. 즉 가격 리스크가 큰 번식 일관 사육 농가에 정책을 집중해 주는 게 좋겠다. 근데 지금 현행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2012년 그때 한우 이제 피크에서 떨어질 때 그때 개편했던 사항인데요. 거긴 지금 안정 보정 기준 가격이 185만 원. 송아지 한 마리당. 그리고 최대 보존액을 90만 가임함수 90만두 이하 시 40만 원 주고 90에서 100만두일 때 30만 원. 100에서 110만두일 때 10만 원. 가임함수 110만두 이상이면은 안 준다. 너무 많은데 보조금 줘서 더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그때 그 정부의 논리였죠.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올드됐죠. 지금 송아지 경영비가 평균 216만 원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하면. 거기에도 미달하죠. 185만 원이라는 게. 그리고 216만 원이라는 것은 송아지 생산 농가들을 쫙 이렇게 생산비 낮은 쪽 사람부터 쫙 세워보면은 한 40% 정도의 농가가 그 정도 커버하는 수준입니다. 185만 원이라. 그러니까 지금 과반수의 농가가 이렇게 하면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안 들죠. 그러니까 이거 가입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입함 수가 150만 두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경산후 하는 거 빼고 하면 한 130~40만 두가 지금 가임 실제로 생산에 투여되는데 이거 지금 그거 적용하면 110만 두에 대한 제로죠. 제로원만 보전한다. 이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작동을 안 하는 제도를 지금 계속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 때까지 좀 두고 보자 하는 게 좀 정부의 그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 기준 가격을 상향해라. 최대 보존액도 조정해서 좀 올리자. 가임함수 기준도 없애자. 이것이 저희 오늘 제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252만 원으로 올리자. 안정 기준 가격을. 그러니까 185만 원에서. 그리고 최대 보존액도 지금 40만 원이 최대인데 이것도 50만 원으로 하자. 왜 이렇게 했느냐는 설명은 이게 길기 때문에 아주 그 복잡한 식을 거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 안전기준 가격은 번식 농가가 보장받는 송아지 가격입니다. 이거 이하로 떨어지면 그냥 그 차액 주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최대 보존액이라는 것은 비육 농가의 채산성을 이거는 보장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존 한도 가격, 안전 기준 가격이 있고 밑에가 최대 보존액 된 가격이 50만 원 밑에가 그 가격이 있죠. 그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정부는 그거는 관여 안 한다. 그거는 더 떨어지는 거는 농가가 그거는 알아서 그거는 손에 더 봐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까지 해주면 진짜로 송아지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가정했습니다. 전망을 위해서. 우선 그 한우 수요 증대, 코로나19로 인한 걸 2020년 내년 4분기 동안에 이게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서 2022년부터는 그 수요 증대 효과가 반으로 쭉 간다. 그렇게 무리한
가정 같지 않습니다. 송아지 입시 의향 지수 아까 말했죠. 현재 지금 1.2라고. 이게 이제 송아지 가격 좀 떨어지고 하면은 내년 4분기 동안에 이것도 쭉쭉 해서 2022년에는 1.0. 그러니까 적정한 송아지 가격, 적정한 도매 가격하고 송아지 가격의 적정 비율 그대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면 위에 저 끝에 가서 개편 전, 개편 후가 있죠. 이거 송아지 그걸 개편을 안 하면은 도매 가격이 2014년부터 쭉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두수가 더 빨리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두수가 빨리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편 후에는 16,000원대, 17,000원까지 이 정도에서 아까 말한 우리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송아지 가격. 개편 후에 개편 전보다 더 위로 가 있습니다. 252만 원이라는 거 딱 그 하한선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농가들이 마음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송아지 생산 구조가 안정되고. 근데 보시면은 이때 252만 원 이하로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개편 후에는. 개편 전에는 있는데.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작동을 안 해도 실제로 작동을 안 해도 농가들이 그거에 대한 안정적으로 돼서 그렇게 가격이 푹 떨어지지 않는다. 송아지 가격이. 도매 가격은 더 떨어지지만 송아지 가격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떨어진다. 그래서 일반 사육 농가나 번식 농가의 그 채산성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음에 총 사육 도수. 2023년 350만 두, 2024년은 340만 두, 2025년은 330만 두. 그래서 이게 목표 사육 도수 348만 두보다는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보전 기준 가격이나 최대 보전액을 좀 조정해야 이게 좀 더 사육 도수가 좀 이거보다는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사이클이 이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쫙 똑바로 간다는 게 그게 현재 모형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도 2023년에 350만 두 이 정도가 어떨까?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한우 산업이 모양이 좋을 것으로. 그래서 비육 농가도 채산성이 있고 번식 농가도 채산성이 있고 한우 산업이 그렇게 위축되지도 않고 소비자는 16,000원 정도, 17,000원 정도에 지금보다 낮아진 가격에서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그림이 될 거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박사님 오늘 아주 참 훌륭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궁금해하는 어떤 소값 내지 소 두수의 미래 문제 그리고 소값이 떨어졌을 때 그 방파제 역할을 해줄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학균 박사님을 모셔서 한우 산업의 뉴노멀 차별화 친생태 환경의 길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역시 20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제 한우 산업의 뉴노멀 그 차별화 또 친생태 환경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명환 박사님께서 현재 이제 한우 산업 그리고 미래의 한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과도 좀 연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릴 발표는 그러면 이제 한우 산업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길은 또 어떤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표 드릴 순서는 한우 산업의 도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별화 또 친생태 환경의 한우 산업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서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아마도 지속 가능한 농업일 것입니다. 보통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 하면은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우 산업에 있어서도 과연 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쇠고기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축 분뇨에 대한 어떤 처리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고 가축 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규제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배합사료 가격이 우리나라는 수입에 많이 대부분을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또 한우 산업의 적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의 약화랄지 또 배합사료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그리고 사료비 상승 압박 이러한 부분이 바로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그 한우 산업에 있어서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실 친환경 축산이랄지 유기무항생제 이러한 친환경 축산이랄지 또 산지 생태 축산 그리고 경축 순환 농업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이 지속 가능한 농업과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내지는 또 새롭게 생각해 볼 이러한 어떤 축산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적인 필요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한우 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우선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산 수입 쇠고기가 연평균 6.0%로 증가를 해왔고요. 또 앞으로 2029년까지 크레이 전망치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따라서 증가하는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26년에 앞서서도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FTA에 의해서 이제 관세가 호주산 또 미국산 호주산이 전부 철폐가 되게 되면 결국에 이제 국내산과 또 수입산 간의 경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외국산 쇠고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된다면 우리나라 한우의 어떤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충족 의무라고 좀 얘기를 명명을 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 체결이 됐고 거의 200여 개국에 가까운 국가들이 이제 이 협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농업분에서 약 265만 톤이라는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연스럽게 경종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에서 가장 많이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으로 축산 분야에서 얘기되고 있는 수단은 바로 가축 분뇨 자운화 시설입니다. 에너지화 시설, 또 퇴액비화 시설, 이 시설들을 통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가축 분뇨가 이제 증가가 되고 있고 이제 비단 이건 한우 산업뿐만이 아니고 양돈 산업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2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이제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 분뇨 발생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헥타당 화학비료 사용량이 사실 2014년에 이제 감소했다가 다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2011년 이후에 2019년까지 약 1.8% 정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분뇨 발생량의 경우도 1.4% 정도. 물론
이 분뇨 발생량에는 한우뿐만 아니고 또 양돈도 들어가 있고 주요 축종의 가축 분뇨 발생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4% 정도 기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부산물 비료의 생산량도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축 분뇨 이 발생량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부산물 비료가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양분 수지가 1위입니다. 질소 수지가 1위고 그리고 인 수지는 일본 다음으로 2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양분 수지가 이제 과잉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작물이 흡수하고 남는 과잉 양분이 토양으로 또 물로 이렇게 가면서 토질 수질 오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축 분뇨가 부적절하게 처리가 되면 이게 결국 온실가스 배출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대기질도 또 오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이제 가축 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태액비 부숙도 기준도 또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한우 산업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충족 의무를 이행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팬데믹 그리고 이 과거에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2008년에 크게 이제 발생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호주에서 가뭄이 있었고 또 유럽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이러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이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그 수량은 급격하게 줄었고 곡물 가격이 상승했죠. 그래서 그때 또 하나가 이제 수요 측면에서 물론 이제 식량으로서의 어떤 곡물의 수요가 있지만 또 가축의 어떤 그 먹이로서 사료로서의 수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그때 가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은 급격하게 줄고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제 그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고 여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해서 그러한 신저호도 나타날 정도로 그러한 어떤 그 사료비 상승도 이제 그때 물론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표를 보시면 배합사료 가격이 2007년, 8년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료비가 상승하면서 그 생산비 비중 특히 이제 한우 사육에 있어서 생산비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이제 36.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생산비 비중이 이 사료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쭉 이렇게 사료비 비중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 또 배합사료 가격이 떨어지면 비중도 또 감소하고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글로벌 리스크, 기후변화에 의한 글로벌 리스크가 앞으로 더 심화가 된다면 이러한 경영비 압박, 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압박에 또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가격 경쟁력 약화랄지 또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어떤 위험이랄지 환경적인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어떤 부담이랄지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제시된 어떤 축산이 바로 이제 친환경 축산입니다. 그래서 유기 무항생세 축산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유기 한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소규모 생산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2010년에 이제 450톤 정도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크게 줄어서 지금은 150톤에서 200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소규모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공식적인 어떤 한우 가격이 지금 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가격이 발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 자료를 지금 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 유기 한우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되기 때문에 특히 한우 가격이 높은 데다가 또 유기 한우 그러면 2배, 3배 높아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어떤 소비의 어떤 제약 요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계층에 의해서만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또 백화점이나 또 호텔이나 이런 쪽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가격을 좀 떨어뜨리는 것이 필요한데, 또 잘 아시다시피 이 유기한우를 기르기 위해서는 유기조사료가 필요한데, 국내 유기조사료를 생산할 여건도 부족하고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입 조사료를 유기조사료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그게 결국 소비자 가격에까지 전가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한우가 굉장히 이렇게 제약하에서 규모가 지금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무항생제는 사실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2017년까지. 근데 2017년에 그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보통 진딧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러한 어떤 살충제가 계란에서 검출됐는데, 그 파급 영향으로 그만 무항생제 한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생산량이 많이 줄었고 지금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 40개소가 조성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 절반이 한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생태 축산의 경우에는 이제 초지 조성이랄지 또 초지 조성을 한 다음에 그 관리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높고, 또 이게 그 조성을 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또 방목을 이 마리수를 과다하게 가져가면 결국 산림 훼손의 우려가 또 존재하고, 이런 어떤 그 확대에 있어서 제약 요건이 또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축 순환 농업 부분이 또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작년에 농특위에서 이 경축 순환 농업, 지역 단위 경축 순환 농업 활성화 방안이 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이 이제 저희 한국에서도 7월 14일 날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 그린 뉴딜 하에서 순환 경제가 또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이 경축 순환 농업은 그 순환 경제의 부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축 순환 농업은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 또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또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 또 초기 투자비, 이런 부분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의 사례를 제가 제시를 해보았는데요.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위치해 있는데, 이 경축순환농업 단지는 이 경종농가가 한 30가구 정도 되는 이 경종농가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가 한 20여 가구 정도 되는데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200도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이 양쪽이 서로 연계해서 이 경축순환농업 단지를 2015년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우 농가들은 이 가축 분뇨를 사실 좀 어떤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경에 좀 부담을 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축 분뇨에 대한 어떤 압박, 규제가 강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축산 농가에서 이 가축 분뇨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종 농가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결국 이 연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 농가는 경종 농가 논에다가 벼접의 논에다가 이 가축 분뇨를 한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또 경종 농가 입장에서는 조사료를 재배해서 축산 농가에 공급하면서 수입을 또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또 화학 비료 사용량이 한 10% 15% 정도 절감되면서 화학 비료 대체 효과, 그 비료를 축산 분뇨 비료를 사용하면서 그런 대체 효과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도 경종 농가도 모두 다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경제적 편익을 이제 산출해 본 결과 거기에 이제 들어간 비용은 공동 퇴비사가 이제 1억 5천만 원, 그 퇴비 살포기와 함께 같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투자비가 들어갔는데요. 그 투자비를 고려해서도 20년 내구 연수로 봤을 때 2억 7천만 원 정도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됐고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편익이 바로 환경적인 편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수질이 개선되거나 토양 질이 개선이 되거나 또 생물 다양성이 증진되거나 이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편익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충남에 있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서천군의 이러한 경축 순환 농업을 위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겠는가 지불 의향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인당 1가구당 1년에 14,000원 정도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서천군 전체를 놓고 보면 한 200억 원이 넘는 그러한 어떤 환경적인 편익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경축 순환 농업은 이렇듯 경제적인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경축 순환 농업의 어떤 편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쉽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확대되지 않고 있는가? 이게 저의 이제 고민이고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종농가, 축산농가의 어떤 이해관계랄지 어떤 또 그 조직화랄지 또 초기 투자 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약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과제는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우선 유기 한우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사료 생산이 굉장히 어렵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수입에서 쓰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이 유기 한우의 어떤 가격을 낮춰야만 소비자의 어떤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감소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5년간만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경종농작물처럼 지속 직불금도 지급해서 좀 생산비 완화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 그리고 국산 유기 사료도 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항생제 한우의 경우에는 사실 2017년에 이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에 굉장히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가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원래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있다가 금년에 이제 축산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직불금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무항생제 한우 농가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시장 가격 차별화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 저감에 대한 어떤 소비자 홍보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무항생제 한우 농가 관련 사업들이 지금 무대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대통령께서 2050년 넷제로 달성에 대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국가가 2050년에 넷제로를 목표로 지금 세계에 발표를 했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 한우 산업에서도 이제 그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걸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방목 출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여건과 또 유럽의 여건, 미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서 좀 한다면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전향적으로 우리가 좀 추진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의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전문가 조사랄지 또 업체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지금 현재 어려운 게 운영비의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초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원래 전체 큰 그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 농가 단위에서 지불해야 될 부담이 굉장히 커서 또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어떤 인프라의 구축 또 인프라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의 지원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직불금 공익형 직불제 중에서 선택형 직불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연계해서 저런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장치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태액비의 경우에는 좀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액비 어떤 그 뿌리는 비용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준다 할지 또한 품질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굉장히 기술 개발이 또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경종 농가에서 가축 분뇨 태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모델을 개발하거나 또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 높은 그런 TXB를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우 산업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한우 산업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화 또 친생태 환경의 길로 유기 한우 또 무항생제 한우 또 방목 축산 활성화 그리고 경축순환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우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유기 한우, 무항생제 한우에 대한 직접 지불제 연장 또는 산지 생태 축산이랄지 경축 순환 농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각각 5분에서 최대 7분까지입니다. 토론 순서는 송무찬 의장님, 박철진 국장님, 이명규 교수님, 박홍식 과장님 순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이제 들은 두 분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또는 뭐 질문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송 의장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두 분 발표자분 내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두 분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 한우 농가들이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 농가에서는 한우 사육 두수 증가에 대비해서 이미 한우협회와 농협을 통해 지난해부터 미경산후 비육 사업과 저능력 경산후 도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비육 농가 또는 번식 농가 체제의 사육에서 벗어나 지금은 일간 사육 농가로 변모함에 따라서 생산 비중 송아지 구입 부위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가격 폭락 발생 시에 일간 사육 농가와 비육 농가에 비해 번식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난 2011년과 같이 한우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 현행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사육 두수와 가격이 연동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가임 암소 사육 마리수가 110만 마리 이하인 상황에서 송아지 가격이 185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발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하여 암소 사육 두수의 연계를 변경하고 안정기준 가격을 상향시키면 향후에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명환 박사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 사육 두수가 320만 마리를 넘어서는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그에 따른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편만을 전제로 2025년까지 사육 두수를 350만 마리까지 증대시키는 것은 한우 농가 소득의 안정적 유지 측면에서는 좀 위험한 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비육 농가에 비해 일간 사육 농가 또는 번식 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편과 동시에 가격 상하 진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육 후 가격 안정제 등 추가적 한우 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학균 박사님 말씀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방목축산 산지 생태축산이란 표현으로 했는데 아마 이 문제는 현재 축사거리 문제, 미허가 축사 문제 등으로 축사를 확대하는 것조차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또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휴지의 대부분이 산지 지형이기 때문에 방목 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또는 산지 개간 등을 위한 지원이 아주 크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6월 25일 기준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비율을 보면은 83.6%까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축순환 농법에 대해서는 아마 향후에 한우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건이 부족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서천군의 우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참여 농가 현황이 아까 늦게는 조금 농가 숫자는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한우 사육 마리수와 거기에 참여하는 그 농지의 면적 등이 자료가 좀 제시가 됐다 그러면은 좀 비교하는데 좀 더 편리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우의 산업적 제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한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 고유의 종자로 올레인산이 많고 불포화지방산 비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사육 마리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가 계량 및 사육 기법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한우고기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례로 2020년 등급 판정 통계를 보면은 도체중이 446kg로 나타나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410kg로 나와 있죠. 6.4%가 증가했습니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한우 농가가 여타 품목의 농업과 겸업을 하지 않고 한우만 순수하게 그것도 직원이 없이, 그러니까 목부가 없이 부부가 전업농으로 나아갈 때에 관리적, 경제적 측면, 노동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에 번식 후 50에서 60두를 사육을 하면은 그 농장의 총 사육두 수는 약 200에서 250두가 됩니다. 일간 사육을 했을 때. 이런 사육 농가들이 가장 또 앞으로 지향하고 나가야 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무허가 축사 문제나 축사거리 제한 등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축사를 증축 또는 개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근의 민가가 농장 쪽으로 접근을 해 오다 보면 나중에 그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축산업이 이미 이제 기존의 기반을 잃고 외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축 사육 거리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조항 중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제가 어디선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능가하는 그런 강력하게 자기 지방의 조례로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산지 생태 축산에 약간 변형된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1000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사육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 아까 얘기한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해서
한우 농가 중에 자기의 지금에 있는 위치에서 영농을 종사할 수 없는 그런 분들 수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5개 농가, 10개 농가 또는 20개 농가, 총 사육 두수가 1000마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산중으로 이제 아까 산지 생태 축산에 조금 변형되게 산 쪽으로 이동해 가서 일반 민가와 접촉이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다면 여기에는 기반 조성은 아마도 지자체나 정부에서 좀 충분하게 해줘야만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변형된 산지 생태 축산도 추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의장님께서 직접 그 한우를 키우시는 입장에서 지금 두수가 막 늘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또 산지 생태 축산에 대한 어떤 그 축산 단지 그때의 어떤 가축 사육 제한 지역 예외 조항의 적용 이런 좋은 그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 국장 토론해 주시죠.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한우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우 산업의 목표 설정과 거기에 따른 그 운영 방안은 저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농협에서는 이제 생산 단계 SOP를 운영하면서 가임 암소와 송아지 생산 두수에 따라서 저능력 경산후 도태나 미경산후 도태 등을 방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생산 단계에서 하고 소비 단계에서 시차가 약 한 2.5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소비 단계에서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수매나 아니면 그 도태 등을 통해서 그 가격적인 물량적인 부분을 또 제어를 하려고 이중이원화 체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30만 두가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고 이 숫자는 23년도 도축두수로 이제 반영이 될 숫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급한 그 절감 대책이 좀 필요하다, 사육두수에 대한 제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그 방법적인 부분에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하락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육농가의 채산성보다는 번식우 농가에 대한 그 소득 저하가 아주 우려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그 실현이 됐던 바가 있기 때문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를 개선하자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보전 가격에 대한 부분은 농가와 가격 시장과를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송아지 생산 송아지 경영비가 한 235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235만 원보다 좀 한 약 20만 원 정도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소비나 어떤 다른 쪽에 그 탈출구를 가지고 그 시장이 그 수용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가 된 건지 아니면 그 안정적인 그 농가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적정한 기준으로 이 가격이 252만 원이 좀 정리가 된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면서 송아지 생산 그 가격은 좀 그 보수적으로 좀 봐서 경영비 수준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생태 환경 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퇴비 부분에서 이제 경축 순환형 모델은 그 축산 직불지하고 연계해서 반드시 진행해 돼야 될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해서 축산 농가와 경축 농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경축 순환 거점 조합이나 아니면 퇴비 유통 전문 조직 등을 지금 축협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인프라나 기타 이제 기본적인 고정 투자, 그리고 축산과 경종 간의 그 이해 차이 등을 버퍼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그 제도적으로 미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해서 여기에 좀 더 좀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좀 더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나 이런 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역별로 좀 더 많은 퇴비 유통 조직이 된다면은 거대한 그 자원화 시설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안 해도 어느 정도 퇴비가 그 축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저탄소 부분에서 지금 옥수수나 이 곡물 사료에 대한 그 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 지금 조사료 중에 케냐푸 등 그 좀 생산성이 훨씬 더 높은 그 조사료 등에 대한 그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부분도 물론 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은데 이것도 중국에서 지금 소비가 진행되면서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곡물 사료에 대한 대체 부분에 대한 그 대체 연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뭐 신문지상에서 보면 호주는 뭐 해조류를 가지고 그 탄소 절감 운동을 한다 이런 그 뭐 실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육성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지 생태 축사는 우리 송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 초지법이 있지만 이 산림법에 의해서 전혀 한 발도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제도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퇴비 자연 유기물질인데 이건 말고 화학 비료에 대한 살포에 대한 적정 제도화도 좀 같이 검토가 돼야만이 가축 그 분뇨가 퇴비화가 돼서 살포가 될 수 있는 양이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박 국장님, 감사합니다. 상당히 질문이 많은데 차관 좋은 현실적인 질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김명환 박사님과 정학균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그 토론의 시간을 주신 부분이 한 5분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터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환경 관련된 부분에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학균 박사님이 발표하신 부분 가운데 내용이 아까 이제 그 유기축산이라든가 산지 생태축산 그리고 경축축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 지금 본 과제의 지금 테마인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의 길과 경축순환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우 수입육이 점차 증가가 되고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의 기반이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 한우 분뇨의 부적절한 처리라든가 또는 그 배합 사료의 해외 의존도 관련된 부분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해법으로서 이제 우리가 경축순환에 관련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원화 시설에 대한 확충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선택형 직불제 문제라든가 또는 퇴익비 수요의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테마는 이제는 더 이상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되어지는 산업 활동은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화두로서 농업이 단순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식량은 물론이거냐 에너지라든가 또는 지역에서의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중심의 소위 에너지 환경 자원의 자립형 사회 구축이라는 것이 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에서 말씀 주신 그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 첫째 우리가 앞으로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을 참 자주 씁니다만은 지속 가능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 산업의 사육 두수인지 아니면 농가의 소득 기준인지 또는 물질 순환에 관련된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경축 순환의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가축 분뇨 관련돼서는 경축 순환이 결국은 자원 순환의 한 틀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경축 순환이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구축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걸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저는 경축 순환에 관련된 기술적 부분과 또 경축 순환이 우리 사회에 이식되기 위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시스템의 구축 두 가지 전 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러 한우 농가들을 다양한 그 평가 방법을 통해서 조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이 뭐 전국적으로 봐서 한 10만 농가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우 농가들의 퇴비 부숙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해서 조사해 봤더니 한우 농가들의 한 68% 정도는 퇴비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한 80% 이상 농가들이 50도 미만의 작은 영세 농가이기 때문에 퇴비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 퇴비사의 면적이 부족하다든가 그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퇴비사의 생산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한 퇴적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고 또 단순한 퇴적식이다 보니까 결국은 부습도를 검사했을 때 미숙 퇴비가 다량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한우 산업에 관련된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늘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설비라든가 장비가 부족하고 또 퇴비 공간도 부족하고 또 분뇨 처리할 수 있는 장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게 되면은 한우 분뇨 퇴비 관련된 기록에 관련된 의식도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태가 되고 해서 결국은 좋은 부속된 퇴비를 만들기가 우리나라 한우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모든 농가가 그러냐? 꼭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청정축산 관련돼 가지고 우수 농가를 조사해 보니까 우수한 농가들인 경우에는 자가 농지가 있어서 퇴비를 환원할 수 있는 농가도 있고 또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주변의 경종 농가랑 연계해서 부족한 퇴비를 공급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형태로 해서 가축 분열을 처리하기도 하고 지역의 영농조합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도 그 좋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우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 사례가 앞으로의 우리나라 한우 농가들의 경축 순환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경축 순환이라고 하면은 크가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축산 농가인 경우에는 우수한 사례를 보게 되면 축산 농가에게는 첫째 분뇨에 관련된 환경 관리가 철저합니다. 두 번째는 생산되어지는 분뇨의 퀄리티가 상당히 비료관리법상 좋습니다. 세 번째 이런 거를 조건으로 했을 때의 경정농가에서 친환경 농업과 연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 가지를 소위 우리가 환경 3법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경축순환의 틀이 어렵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 국가들의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여러 가지 가축 분뇨 처리 시스템을 그동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축 분뇨 관리 계획이라든가 양분 관리 계획이라든가 농가에서 가축 분뇨 관련된 농가의 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분뇨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생산된 분뇨를 농지에 어떻게 살포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이라고 하는 국가 전략을 통해서 생산된 가축 분뇨가 지역에 어떻게 환원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전국 한 370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에서 말씀드린 축산 농가 그리고 가축 분뇨의 그 비료관리법상 퇴비의 퀄리티 그리고 농지 환원이 삼박자가 맞는 형태가 기본적으로 환경 3법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세 가지 법이 있으면 그럼 우리나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지역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죠. 결국 우리나라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과 달리 훨씬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축순환에 관련된 지역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형의 지역적 경축순환 거버넌스를 우리 나름대로 구축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의 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단기적인 해결 방법도 있지만은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좀 전에 발표하신 내용 가운데서 지역 기반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라고 하는 농특위에서의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그 농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지역 기반, 지역자원 기반의 경축순환이라든가 또는 토양 양분 관리라든가 또는 자원 생산 관련된 유통 활성화라든가 하는 이 세부 사업에 이미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안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은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경축순환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조직이 저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시대적 가업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도전해야 되는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세부적인 간단한 세부적인 전략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라고 하면은 한우농가를 포함해서 환경 정의적 측면에서 반드시 축산농가에서의 환경 관련된 문제는 농가에서 정리가 돼줘야 된다. 물론 그 안에 다양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술은 제가 좀 별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가축분뇨가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가축분뇨 퇴액비로서는 퀄리티가 낮아서 경종농가가 선호하는 형태가 아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부속된 퇴비를 만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자인 경축농가의 니즈에 맞는 가축분뇨의 농자재화가 필요하다. 그와 같은 기술적인 것들이 다양한 고분율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친환경 농업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실제로 다양한 지역에서 가축분뇨 관련된 연구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화학 비료를 100% 정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증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지원이 경종농가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의 세 가지 틀인데요. 네 번째는 제가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축순환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에 소위 이 거버넌스를 축산농가라든가 경종농가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그분들이 같이 주도해서 식량 환경 자원을 자립하고 동시에 가축분뇨가 공공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동사회 시스템, 즉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산농가에 대한 환경관리라든가 또는 비료관리라든가 또는 토양관리라든가 다양한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수익 모델을 갖춰야 된다. 이 수익 모델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것이 지역에 가능하다면 축산농가에 대한 다양한 축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축산농가에 다양한 환경 관련된 설비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자원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린 뉴딜 산업과 그린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에서 나오는 것이 가축의 육류, 단백질 생산뿐만 아니라 가축 분뇨를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 환경 자원을 생산하고 동시에 지역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황금을 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익 모델이 우리 국내에는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진행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국가 또는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각 지역에서의 자립형 또는 공유형 협동사의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 통합적인 정보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이 전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와 같은 국가적인 시스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학균 박사님께 발표의 내용 가운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지역에서의 이와 같은 경축순환 거버넌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맞게 구성되어진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그 평가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아직 부족합니다. 좀 전에 서청 관련된 부분도 경제성 관련된 부분만 말씀 주셨는데 그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 대한 우리가 평가 체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이 구성이 되어진다면 훨씬 우리가 재현성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가축 분뇨 처리 및 그 친환경 축산 그리고 경축 순환 농업이 실현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 거버넌스, 어떤 지역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 과장님 좀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부분에서 발표해 주신 우리 김명한 박사님 그리고 정학근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이었고 세밀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우리 한우 산업을 둘러싸서는 그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수요, 공급 여건 이런 변화가 그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이런 발전 방향을 좀 모색하고 또 이런 틀에서 좀 정책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큰 전환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시기 같습니다. 시적절하게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 이렇게 논의하시면서 좀 그 현재를 조금 냉철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미래에 대비한 정확한 진단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오늘 발표해 주시고 토론 중에 나오신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 환경 부분의 문제하고 수급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으로 본다면 이 분뇨 문제는 우리 한우 산업과도 좀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분뇨 처리가 그 전체적인 한우의 사육 기반과 연결되는 그런 틀에서 그 처리하는 부분이 농지가 필요하고 거기에서 조사료가 생산되고 다시 가는 이런 경축순환의 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한우는 계속적으로 그 개방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수입육 시장과 그 계속적인 그 경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26년부터는 미국하고 FTA 관세가 제로화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높은 가격대의 한우라면은 계속적으로 그 우리의 자급률 부분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앞으로 지금 발표해서 주셨다시피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그 공급량이 적정하게 우리 한우 농가가 생산해낼 수 있고 그 가능한 수준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가 한우 산업을 자급률을 높이는 기회로 다시 볼 수도 있는 그 전환에 어떻게 볼 거냐, 어떤 방향을 설정할 거냐 하는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분석 중에서도 세밀하게 이렇게 쭉 봐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부분을 보는 부분도 이게 그 마리수에 앞으로의 한우의 마리수를 결정할 때 그 가격 수준도 아까 16,000원대의 가격을 말씀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한우 농가들이 그 가격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 가격 수준이냐 이거를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경영비로 보고 뭐 생산비로 본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산비도 좀 줄여야 되고 비용도 줄여야 되고 이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좀 변동비를 고려한 뭐 어떤 경영비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하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틀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또 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우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쇠고기 소비가 얼마만큼 이루어질 거냐 이제 이런 틀인데요. 지금이 저희가 1인당 한 13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의 예로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미국은 한 38,000불 시대, 또 EU는 한 32,000불 이때부터 1인당 그 소비량이 정체가 됐습니다. 저희도 3만 불이 넘는 이 시대에 볼 때 13kg에서 이게 계속적으로 과거처럼 늘어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이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를 가정을 두고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틀에서 저희가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그 조사료의 기반이라든지 그 생산비를 줄이는 이런 틀에 또 품질을 높이는 이런 쪽의 부분을 좀 가야 될 텐데요. 일단 이 퇴비 처리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조사료와 연계해서 사육 기반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틀에서 저희 정부는 계속적으로도 그 국산 조사료 이용 확대라든지 조사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 경쟁력의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 거세우에 좀 계열령도 좀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번식 기반 같은 경우도 지금 14.5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저희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1.5개월까지도 단축이 가능한 이런 틀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농가의 생산 비용이 좀 낮아질 거다. 견딜 수 있는 가격도 충분해질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아까 이제 말씀 주셨지만 우리 개량도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근내 지방도 또 이렇게 마블링 위주의 개량에 좀 집중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육량을 고려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개량 체계 개편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어떤 도체중이라든지 또 뭐 이런 육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화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등급제도 좀 다양한 이 마블링 중심의 등급제도의 틀은 좀 유지를 하되 수입률과 경쟁할 수 있는 좀 보다 단기적인 것 또 여러 각도의 것에 대한 이 등급제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틀에서는 이제 수급 관리 부분 같습니다. 아까 이제 김명환 박사님께서 앞으로의 한우 가격 이렇게 방향에 대해서 예측에 대해서 또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관측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측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우 산업이 그간에 쭉 준비해 오면서 생산자의 역량들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스스로 생산자 자율적인 어떤 수급 관리 체제가 되는 이런 체제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추진했지만 그 중장기 관측을 좀 고도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에 대한 관측도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또 수요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수요 필요한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확보를 하고 그걸 분석해서 그 수요와 공급 부분을 같이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또 분석 기법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다양한 이런 부분, 또 오늘 같은 토론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경연을 통해서 저희가 관측도 하고 발표도 하는데 오늘 이런 자리도 새로운 중요한 앞으로의 미래가
이 상황에 대한 이런 관측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들어 있는 건데요. 같이 민관 또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이게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현재의 수급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이걸 좀 생산자 자율적인 이런 수급 체제로 좀 운영 방식을 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정보를 모아가지고 우리 생산자단체 기반적인 수급 조절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운영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조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우리의 큰 한우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자조금을 활용해서 자조금을 운영을 한다면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하면서 정부와 또 여러 각도의 연구기관 또 생산자가 합심한 이런 체제로의 전환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시면서 송아지 안정제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안 주신 부분 그것도 저희가 추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송아지 생산 안정제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실적인 부분하고 또 앞으로의 가격 부분에서의 농가가 생산해내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부분 또 송아지 안정제가 제도가 정책되고 되기 위해서는 이 송아지 안정제가 생산을 과잉시키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또 이게 또 아무런 작동도 안 하는 이런 또 상황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조화시키는 부분에서 지금 전문가들과 같이 송아지 안정제의 기준 부분도 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미래를 대비할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좀 정부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완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한우산업이 민관이 같이 합심해서 자율적인 수급 체제를 강구한다면 조금 2025년 또 앞으로의 더 이후의 부분을 대비하는 한우산업의 대응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까지도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시간이 뭐 이렇게 넉넉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세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요거는 좀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요거는 제가 해당되는 분에게 전달해 드리기로 하고 발표자 두 분께 각각 뭐 한 1, 2분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만 꼭 답변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것만 추려 가지고 1, 2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환 박사님 먼저 좀 부탁합니다. 예.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비유구에 대해서도 소득 안정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가격 안정 장치가. 그리고 미경산우나 전응여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우선 그거가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오늘 제안은 이겁니다. 우선 송아지 두수를 한 105만 마리로 좀 쫙 계속 한번 가보자. 1년이고.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제 컨센서스가 모아지는 두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서 이게 우리나라 그게 잘 작동하냐, 가격이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 공급이나 그게 잘 되고 있냐 하다 보면 사료가 급등하는 이상 그런 것도 있겠고 외환 위기 같은 또 경제 위기가 나올 때도 있겠고 가축 질병 같은 또 그런 게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100여 마리가 이게 안정적인 그리고 그게 매년 가면서 그게 소비가 계속 정말 잘 늘어나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그것이 아까 과장님은 이제 관측
사업의 고도화를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써놓고, 전 그 이제 축산물 수급위원회, 그가 이제 저 금통위원회처럼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 야 이거 보니까 지금 수요가 영 아니다. 그럼 좀 이거 좀 내리자, 내려보자. 그러니까 두수를. 그리고 번식 의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좀 뭘 해보자. 거기서 그런 그 마이너한 그 조정을 계속 해가는 거, 그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고요. 저능력 도태 사업은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거는 뭐 많다, 두수가 많으니까 더 강화하고 그거 도태하는데 돈 주고 이거보다는 그건 항상 그냥 유전자 좋은 그 소에 대한 정보 계속 제공하고 농가들 모니터링해서 그 컨설팅 해주고 그런 사업이 계속 그거는 아주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야지 경쟁력이 커지니까. 그래서 저능력 도태우 사업을 너무 그 지금 소 좀 두수 줄이는데 너무 이용하는 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 들고요. 미경산우도 맞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지금 시장에서 지금 농가들이 알아서 하잖아요. 알아서 가격 떨어지겠구나. 그럼 나는 이 암송아지는 번식으로 키우지 말고 그냥 비육으로 가서 키워야 되겠구나. 그거는 시장이 하는 거기, 농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냥 우리가 다 해줄게 이거보다는 그거 할 수 있는 그 수급 정보 이거를 잘 주는 게 더 우선이다. 그리고 비우구에 대해서 가격 보장을 해버리면, 가격 보장을 많이 해주면 또 이제 농가들이 또 요구해서 이게 또 값이 올라버려. 그럼 그게 송아지 값을 올리겠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송아지 안정제가 아마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근간인 송아지 안정제가 딱 이게 딱 그거 되는 게 제일 정부로서는 중요하게 우선 해야 될 것이고, 그 것들은 좀 부수적으로 그거는 수급위원회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잘 마이너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산지 생태 축산 얘기하고 그리고 경축순환 농업에 대한 얘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우선 그 산지 생태 축산과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그 초지를 조성하는 거랄지 산에다가 초지를 조성하는 거랄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가축 사육 제한이랄지 가축법 산림법이랄지 이런 어떤 법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초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농장이 그것을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거를 축협과 좀 연계해서 가는 방안을 그래서 좀 제시를 해본 건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그 2015년에서인가부터 이제 산지 생태축산의 어떤 조성 단지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주춤한 그런 상태인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이 초지를 조성하는 측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가장 좀 크게 좀 연관이 되는 좀 전향적인 방향에서 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좀 더 그 검토가 많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법적인 검토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경축순환 농업과 관련해서 사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는데 특히 수익 모델 아까 이명규 교수님께서 사실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지 태액비와 만드는 시설을 넘어서 태액비뿐만 아니라 플러스 에너지화도 하게 되고 또 태액비와의 경우에도 어느 작물에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원도 횡성이나 또는 철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시설 토마토를 재배하는데 이 액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이제 쌀 재배할 때 기비로 이 태액비를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 시설 채소하게 되면 그걸 활용하는 어떤 기간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또 중요한 것이 특히 이제
그 시설 채소 같은 경우는 관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관비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대체 효과가 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원화뿐만 아니라 에너지화도 같이 해서 가능한 부가가치를 최대로 창출하고, 또 아까 이제 박철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운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운영을 이 환경 보존적인 또 환경 개선 가치 평가를 근거로 해서 공익형 직불지하고 연계시켜서 좀 지원을 해준달지 이런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코멘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제 평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가 사실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에 이제 기본 과제로 경축순환 농업 실태 분석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사실 해왔어요. 1년간 했는데 사실 이제 연구가 굉장히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부족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어떤 경제적인 환경적인 어떤 평가를 시도를 했는데 자료의 제약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사례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사례에만 국한된 어떤 평가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 효과랄지, 거기서 제시할 수 있는 그 효과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그 평가를 위한 그러한 어떤 연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직 거버넌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가 서로 아까 그 서천 사례처럼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서로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리고 경정농가에서 입장에서는 사실 화학비료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더 용이하죠. 화학비료 쓰는 것이 그래서 더 편리하고, 그리고 이 가축분 퇴액비를 사용해서 이 작물에 또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뭐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쉽게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정농가도 있고, 그래서 좀 인식 개선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컨설팅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런 가축분 퇴액비를 활용하게 되면 작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토질도 개선이 되고, 화학비료로 계속 산성화되고, 그런 어떤 토양이 개선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좀 기름진 토양이 돼서 더 그 수량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 그래서 컨설팅도 많이 필요하고 교육 공부도 많이 필요한 분야 아닌가.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지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축산농가하고 경정농가가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서로 이제 하나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인식 전환부터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초로 해서 이런 가축분 퇴액비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개선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코멘트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시간이 뭐 한 8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걸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열띤 발표와 토론으로 우리 한우산업이 뉴 노멀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 발표자님,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네 분 지정 토론자님, 그리고 소개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청자 토론자님께서 세 분이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시청해 주신 여러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분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